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이 새해 첫날 저희들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와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오늘 떡국도 드시고 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만나고 하셔서 국민께 이제 새해 인사는 드렸지만 그래도 짧게 새해 인사 한번 아주 짧게. 네. 예. 네, 정말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잘 우리가 견뎌온 것처럼 올해도 잘 견뎌서 결국은 좋은 결실 맺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올 한 해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좋은 결실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와이드도 오늘 힘든 질문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툭툭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 기자들도 만났고 또 유튜브도 출연을 했는데 철새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인은 이제 당을 통합, 융합로, 연포탕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잣집 자식이나 사위와 달리 이제 자신은 이제 흑수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 말의 맥락을 뜯어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예. 뭐 아마 제가 제일 신경이 쓰이시나 보죠. 예. 왜 이 대목에서 철새 정치인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이런 표현을 김기현 의원이 이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다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예.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시각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웃거린 적 없거든요.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평생 그 정말 공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 뭐 의사할 때도 의료 봉사부터 해서 V3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또 회사를 할 때도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예. 교수를 하면서도 돕고 그리고 또 제 재산 1,500억을 기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예. 그런 그 원자력 발전 연구에도 또 저는 기부를 했고요. 예. 정치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예. 무슨 뭐 저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뭐 재미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봉사를 위해서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거릴 게 없는데요. 괜히 뭐 공격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혹시 그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되치기를 해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기현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에게 아니면 글쎄요. 근데 뭐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뭐 진흙탕 싸움하자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바로 얼마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예. 김장연대 하겠다. 그리고 또 그 김장연대를 정말 내년 3월까지 하기 예. 내년 3월이 아니죠.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도 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까지도 뭐 구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근데 또 뭐 하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말을 바꾸시니까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꼭 필요한 당대표가 갖춰야 될 조건, 자격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인과 적합하다고 느끼시는지. 단 한 개죠. 단 하나. 예. 바로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특히 수도권 승리가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지난번 총선 생각해 보시면 그건 전국적인 총선 패배가 아니었고 수도권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석밖에 차지하지 못해서 예.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보시면은 이미 영남, 호남은 어느 정도 구도가 결정이 됐고 사실은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에 정말 민심을 제대로 알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해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수도권은 중요한 것이 중도와 2030이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지금까지 삼선하는 동안
수도권에서 최소 20%에서 30% 정도 계속 이겼습니다. 예. 모든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1, 2% 정도 싸움인데 예. 저 정도 성적 낸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저는 고정표가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휘를 한다면 수도권에서 압승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 2030의 표심을 잘 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승리와 내년 총선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게 네, 바로 나 그렇습니다. 안철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을 보면 80만 명 가운데 많은 다수가 사실은 60대 이상이고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체제하에서 2030 젊은 수도권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수도권 당대표론을 그분들 60대 이상 또 영남권에 계신 많은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영남 당원들이십니다. 아 이런 말 할 사람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원래 저희 집안이 경북 영주가 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님께서 부산 상업고등학교 유학을 가시면서 저희 예. 할아버님 때부터는 또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북이라든지 또 경남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수도권 3선 의원이죠. 수도권 3선 의원이자 영남의 사위로서 엄청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사위가 영남의 아니고 아들로서 영남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예.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호남의 사위고 예. 네. 아니,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 제대로 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이겨달라는 그 뜻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지금 내일 출마 여부를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일 입장을 표명하겠다 했어요. 안 후보께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출마를 선언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줄고차게 여기어 이제 말씀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로서 적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결선 투표 갈 때 나 전 의원의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절대로 제 개인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 누가 될지 모르죠 사실 선거 과정 이렇게 겪어보다 보면.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당이 이제 당심 100%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심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예. 그건 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손해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예.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거기서 누가 이제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은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당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1차에서 과반으로 당대표가 되는 게 당연히 목표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김기현 의원 쪽도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1차에서 과반이 나오기보다는 어쨌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선으로 갈 경우에 나 전 의원과 안 후보의 나 전 의원이 나온다는 전제에 누가 더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그 올라간 후보에게 표를 다 몰아줄 용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우선은 제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나 전 그리고- 의원보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또 나 전 의원께서 나오지 않으신다면 아마 1차에서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거기서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나 전 의원보다 현재 유리한 구도에 있다고 하시면 나 전 의원 표를 결선에서 가져오려면 이른바 나 전 의원을 찍었던 이른바 친윤이 아닌 왜냐하면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 전 의원을 찍었던 반윤 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 문제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길게 보자 이런 뜻이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이 강북 쪽이라든지 또는 경기 북부 쪽이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뭐 일종의 험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예. 것이죠. 근데 다행히 제가 노원구에서 재선 의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해보면 강북에서 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북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보들이 저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마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 대통령께서는 예.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할까요? 윤심팔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고 윤심팔이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면 화물연대 사건 잘 해결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예. 50%를 넘겨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윤심팔이 후보가 아니라 예.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고 싶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태기라는 게 이제 항상 듣기 좋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내년 네, 총선이나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아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가짐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꼭 쓴소리라기보다는 예.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예. 대통령께서 그런 모든 그런 정보 하에서 정확하게 이제 상황 판단을 하시게 돕는 게 당의 역할인 거죠. 예. 나경원 전 의원도 결국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잘못된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서 이른바 윤핵관에게 둘러싸여서 눈각이 제대로 민심을 듣지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이제 급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정확하게 민심을 전달받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 하실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네, 지금이 임기 정말 초기 아닙니까? 아직 예. 1년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5년 내내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대표가 뽑히면 앞으로 임기가 2년 정도인데 예. 그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그 잘못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는 예.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없애는 것도 이런 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가 됐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이제 행사하게 되시잖아요, 당 대표가. 그러면은 이른바 윤심을 읽는 윤핵관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공천 기준을 잡아가실 겁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앞서간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당 대표 그럼요. 뽑을 때 예. 잘 뽑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계량화를 해서 저 공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그 의원 내지는 또는 당협위원장의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지 예. 그다음에 또 만약에 현역 의원 내지는 전직 의원 같으면 그 의정 활동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계량화를 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천의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삼아야겠죠. 예. 계량화 항목 중에
지금 당대표 당원 개정해서 당대표 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공천할 때 각 지역에서 이제 의원들이나 후보들을 공천할 때 당원 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일반 지역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비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도 열어놓으실 생각이신가요? 뭐 그거는 좀 더 사실은 더 그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가능하면 그 역선택이 방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여론조사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뭐 굉장히 제가 묻고 싶은 네. 얘기가 이제 산더미처럼 좀 많은데 시간이 꽤나 좀 또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 후보께서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민심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정 운영에서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에 기반을 둔, 영남에 뿌리를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강북 지역에서 노원에서 재선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성남시에서 지금 3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즉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잘 치러봤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2016년 같으면 제가 직접 창당을 한 그 당이 38석에 그러니까 3기 이래 최대 규모의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예. 그런 이미 실적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중도층과 2030의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고정표가 있습니다. 20% 정도의 고정표가 있는데 예. 만약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튼튼한 그런 당원들의 힘과 그리고 또 중도층이 같이 모이면 저는 이번 그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공천 파동을 안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자신 있는 것이 저는 어디 계파에 속해 있지 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개량화된 그런 저 성적을 가지고 명확한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공천을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8일 전당대회 결과를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그 고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나경원 의원의 걸어왔던 행적들 저희들이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해임이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늘 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일 중앙당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목은 입장문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보수의 상징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측근의 얘기가 그 전에 있었는데, 자, 이 말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수의 상징, 중앙 당사, 글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나오신 우리 출연자분들에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내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그러면 O, 불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그러면 X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참이 힘드네. 힘든가요? 예, 그동안은 출마 쪽으로 대부분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장소가 국민의힘 중앙 당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불출마냐 출마는 O, 불출마는 X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들 X인데? 다 X고 혼자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껴뒀다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김병민 우리 비대위원부터 내일 불출마다 이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기에 대해서 만약 출마 선언이라면 이렇게 그냥 하루 앞두고 예. 입장문 발표라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라 보는데 예.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서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건질 수 있는 나머지 유의미한 성과들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살펴보더라도 일단 대통령과 꽤 멀어진 형제의 형국에서는 나오더라도 만약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결선 투표 가도 조금 전에 안 전 의원 얘기 들었지만 안 전 의원이 그 표를 흡수할 거다 오히려 뭐 그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뭐 어떻게 될 가셨어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만약에 출마를 선언할 거였다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본인의 의사를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일 가서 출마라고 하는 선언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저간의 상황에 대한 입장 정도를 정리할 당원에게 상황들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 행보, 지금까지 여정이 어땠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뭐 내일 가서 현재의 상황이 올 때까지는 뭐 쉽게 예단하기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지금으로선 다들 이제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이제 과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의 상징에서 하게 되면 출마 선언할 거다 이랬는데 국민의힘 중앙당사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보수의 중심인 건 맞는데 우리가 아는 보수의 중심은 지역적으로 봤을 땐 대구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핵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적진 한복판에서 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당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중앙당사는 지난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마련된 중앙당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예. 당이 쪼개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변변한 당사조차 없는 상태 속에서 꽤 오랜 시간을 고전했는데 예. 저 중앙당사를 마련하면서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하는 기적적인 일을 만들었던 상징적인 공간이 당사거든요. 그래서 당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기 이제 보수의 심장, 지역적인 측면을 넘어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맞죠.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서 예.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있는 타이밍상 여러 가지 명분을 지켜봤을 때 당사에서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내기 위한 본인의 정치 여정에 대한 설명을 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남아있지 예,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중앙당사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기자회견해도 되나요? 입장문 표명하고 아무나라는 당-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의 핵심적인 당원이고 또 당직자라면 누구나 같이 당에 미리 당 이 사무총장이 당사를- 오케이 해주는군요. 당 사무총장 등 당직자의 허가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의 현 지도부랑 어떤 정도 관계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네. 우리 소장께서는 한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고요. 지금은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예. 그래서 출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데이터 차원에서 예.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만큼 장구하는 것은 전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는 데이터상으로 제 기준에서 예. 제 분석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제가 빙의해서 들어가면 예. 지금 21일 이해창 전 총재 대선 후보와 또 면담을 가졌거든요. 그게 예. 무슨 의미일까? 저는 본인의 의지가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X지만 X지만 나경원 전 의원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동그라미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모호한 답을 주고 갔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X다. 그러나 이렇게 장고를 하는 것은 출마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 뜻이군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오를 드신 유일하게 오를 드신 출마 가능성이 내일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입국하기 하루 전에 귀국하기 하루 전에 사과문을 낸 것 예. 그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다. 예. 이해창 총장 면담한 것도 정치 입문 21년 전에 정치 입문할 때 그분한테 가서 속마음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위안을 받는 거다라고 본다면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의 심리 상태는 출마다라고 저는 딱 보여져요. 왜 예. 또 하나 방금 배수정의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보십시오. 2월 2일 3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7번의 지역 순회 경선 그 과정에 여러 군데 가운데 툭툭 끼어들 예. 텔레비전 토론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또 분위기 달라져요. 제가 그래 보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한 거예요.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듣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신호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나오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론조사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후보 등록하고 순회 토론하고 예. 텔레비전 토론 나가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정치인은 좀 어떨 때는 좀 그래야 되는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출마 안 한다고 해서 정치적 미래가 보장됩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 4월 달에 공천이 보장되냔 말이에요. 차라리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당내에서 그래서 나경원 표가 많더라. 지지자들이 많더라는 점이 입증돼서 힘으로 따내는 것과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불출마로 얻는 정치적 이득보다는 출마로 얻는 정치적 당연하죠. 이득이 훨씬 크다. 크다고 예. 판단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출마해서 정치적 이득이 큰 건 좋습니다. 당대표까지 염두에 둡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출마는 선언하되 중간에 하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던데. 딱 후보 등록하면 중도 하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죠. 왜요? 이게 결선 투표했기 때문에 1차까지는 다 끝까지 가는 거죠. 내표 몰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누구에게? 판단은 예. 봐야 돼요. 그때 되면은 자 김기현 후보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느냐는 1차 결과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3월 9일 날 3월 8일 1차 발표되고 나면 이틀, 3월 10일이 결선 투표일이에요.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온다면 그 이틀간 굉장한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 질문을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짧게 해주세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친하시면 길게 해주셔도 되고 예. X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돼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출마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압도적 1등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한 2, 3년 정도 원외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예. 대개의 경우 국회의원을 재선 3선 쭉 하다가 한 공백 기간이 2, 3년 정도 있으면 그 경우를 못 견뎌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일종의 정치인병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막 이까지 차오를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출마를 못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와 예. 집권 세력의 핵심 코어인 윤핵관들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대사라든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사표를 냈으면 예. 해임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표를 내면 사표 수리만 하면 끝날 문제를 예. 굳이 해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나경원 대표의 진정성은 출마 여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출마를 안 해야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어떤 거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라는 일종의 위협 예.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출마를 강행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들이닥칠 어마어마한 거친 상황들 예. 이 상황들을 과연 나경원 대표가 그동안의 정치적 캐릭터로 볼 때 돌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다? 네, 불출마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총장님 뭐 마찬가지로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시군요. 꿈이 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여기서는
고를 해야 되는데 출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앙당을 잡았다는 것. 그래서 내일 아침 뭐 오전 몇 시까지 고민할지 모르나 예. 본래 이야기했던 보수의 상징 이런 데서 가감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많은 부분이 위축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는 정치인이라면 출마를 해야 되지만 지금 나오는 행식을 보면 불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패널들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대통령실과 친한 이른바 핵심 관계자들이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면 굉장히 공격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주춤거리라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두 개의 자리를 해임당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 게 출마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냉정히 보면. 예. 이제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옛날 스타일로 뭐 정보부를 동원하겠어요. 뭐 그냥 몇십 년 전 예. 이야기라면 현실로 불가능하다. 그 대목은 떠난 거다. 마음에 안 들지만 보면 자기 실력으로 이겨내면 이겨내는 거고 지면 지는 거다. 예. 이렇게 오히려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공산이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5분 가운데 4분이 내일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한 분만 출마를 할 것 같다. 발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 추측이니까 좀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당내 이 중진급 이상 또 원로분들의 입장이 조금 엇갈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익히 그래 왔듯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쓴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 리더십보다는 자고우면하지 않는 굳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이런 입장을 설에 좀 내놨습니다. 자, 수양버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이재호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줄지어 연서 서명서 내는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회찬 전 총재는 그 면담 결과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 만류했을지 아니면 출마하라고 적극 지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변수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84만 명입니다. 1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1,000원 당비 가입을 통해 가지고 당원 동료를 가입 동료를 했는데 2040까지의 당원 비율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강훈 목사가 주장하는 또 이른바 당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은 전부 친윤, 윤심이 장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윤심과는 다른 비윤 내지 반윤 당심도 만만치 않은 건지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 기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지 이게 또 하나의 초미의 변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당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당원이 많아졌고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 당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점을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부동산으로 인한 민주당의 지난날 정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랑 관계없다 이 뜻이군요. 꼭 이준석 전 대표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굉장히 예. 큽니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층들의 마음에 호소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강조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굉장히 그 좋은 메시지로 국민께 많은 내용들을 어필했지만 예.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돌아오게 되는 건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이나 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고통들을 안겨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좀 나라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힘들이 국민의힘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예. 그게 말씀드린 4.7 보궐선거의 승리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힘, 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심이 어디로 흔들리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건데 예. 나경원 전 의원에게 그런 데에 대한 기대성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꼭 이미지가-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김기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예. 대표가 계속 지금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나경원이든 뭐 안철수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도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중도적이고 수도권 중심의 표심을 강조하고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의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선거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태로 그냥 고착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설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예. 이런 측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마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그 설 연휴 때 실시됐던 여론조사 몇 가지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기존의 여론조사랑 비슷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28.2% 네. 앞서가고 있고 안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순인데 흥미로운 것은 김 의원과 안 의원의 격차가 8.9%포인트. 네.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오차범위 내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MBC 같은 경우는 김 의원이 오히려 안 의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건데 네네. 이런 결과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것 자체도 그 안에서 예. 좀 변화가 있는 거죠. 표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왜 MBC와 KBS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정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사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응답률도 좀 봐야 되고. 예. 네, 뭐 그런 뭐 이제 표본 내에서의 조금 성격의 차이도 있겠죠. 근데 예. 그걸 우리가 뭐 아주 똑같은 조사가 그대로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세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근데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는 예.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상승세다, 상당히 올라와 있다. 예. 그런데 또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또 경쟁력을 가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상 대결에서 김기현 대 안철수가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표나 또 표심이나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예.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윤심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그래도 이른바 반 김기현 전선이 가상 대결에서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결선에 가면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그렇게 예. 나온다는 거예요. 가상이.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확실하게 지난 13일, 14일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이 갈등 충돌이 파장이 되고 분기점이 됐다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하는 층.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 중에서 매우 지지한다, 대체로 지지한다가 있거든요. 예. 매우 지지한다 쪽에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윤심이 확실히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간 것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여성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지를 않아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보면 남성 여성을 구분해 놓은 통계표를 보면 예. 여성 쪽에서 그래도 유일한 지금 여성 후보잖아요. 또는 예.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예. 여성들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윤심, 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고 있다는 특징이 예.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물론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많이 보정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300명 정도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80만 명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에서 한 여론조사와는 또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당 관계 되시는 예. 두 분이 나와 계시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성격이. 예. 그 차이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배소의 전문가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예. 실제 우리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원들이 84명이 직접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율이 어쩔지 모르겠으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공통사항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기본이고 다만 근데 무리한 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른바 호가 호이나 바로하고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예. 지점이 핵심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당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표출이 될지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소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지나고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8일 검찰에는 대표께서 이미 이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홀로 가시겠다는 뜻과 의지도 확고합니다.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이것도 여론조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때 실시됐던 MBC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39.9%고 적법한 검찰권 행사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48.6%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야당 탄압이고 이에 결연히 맞서겠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국민 여론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는 제대로 읽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예, 뭐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당의 이제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론조사의 추이들은 당이 쭉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주 명확하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범죄 혐의자들 이야기 말고 명백한 진술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황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이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검사들을 뭐 60명, 70명, 80명을 동원해가지고 3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신뢰성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가 문제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데 오차 범위 내죠.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예를 들면 계좌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는 39.9%도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됐으면 저렇게 39.9%까지 완전히 완사이드하게 가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진영 간 대립이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2023년 아닙니까? 횟수로 3년째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5만 가지 의혹들이 검찰발, 경찰발 또 언론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여론이 말하자면 완사이드하게 한쪽으로 6대4, 6대3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정치 보복이다, 정당한 수사다 이 답변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검찰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검찰권이 상당히 좀 절제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영학 녹취록이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1,300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린다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 1,300쪽 분량인데 이 부분을 또 언론에서 또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히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더 아마 훼손할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거는 이제 좀 주관적 해석이 뒤따르긴 하는데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기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높은 그러니까 검찰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김두수 총장님도 지금 이
전재수 의원이랑 비슷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세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뭐 검찰의 일방적인 이제 제명을 붙이고 계속 소환하니까 예. 좀 더 이 그 정치 탄압보다는 뭐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건 뭐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최근에 상승해 왔고 예. 이런 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검찰발 그 일방적 발표와 계속 뭐 설 앞두고 소환 예. 이런 거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이거는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어쩌면 검찰의 이런 편파 수사와 이런 그 행태가 예. 검찰 적폐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적폐 리스크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하다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세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해석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수장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 탄압 야당 보복과 예. 그럼 정당한 수사가 맞서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진영과 대결구도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예. 김두수 소장님께서는 이건 정말 이 정치 탄압 검찰의 압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든 간에 진영에 속해 있는 응답자보다는 예. 유권자보다는 결국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과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MZ세대는 어떤 이 의견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사실이다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우리가 좀 정확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중도층과 MZ세대는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정치적인 대응 또는 변호인과 한 명 예. 이 단촐하게 검찰 소환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미래지구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예.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이 모든 관련된 공직선거 위반 관련된 부분 예.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 조목조목 그것에 대한 해명과 또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엇갈리는 민심 여론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례 대장동 관련된 소환은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28일 날 본인께서 토요일 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이거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가타부타 아직 입장 표명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환 조사에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또 조정식 민주당 의원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 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 위기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은 게 무슨 검찰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전히 이제 기존 입장 망신주기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28일 날 오세요라고 얘기도 별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 연휴 때 나왔던 또 다른 언론 보도는 이른바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공소장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으로부터 대장동 수익의 절반을 받는 쪽으로 그런 보고를 받고 정진상 씨로부터 받고 이를 승인해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제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보고 있는 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이게 예. 이제 명절 동안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내용은 법사위에서 요구됐던 내용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7일 검찰에서 정도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출하게 된 건데 이것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설 밥상 민심에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예.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 체포했을 때 해외로 유유히 도피해 있는 범죄자인데 그 예. 범죄자를 대한민국 검찰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설 밥상 민심에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수사하게 되니까 가족을 이렇게 도륙하듯이 털어서 되겠느냐.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죠. 그래서 나온 게 서초동 집회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국민의 알 거리를 보도한 언론을 문제 제기하고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예. 이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만들어내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압도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 수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예. 오히려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잘못된 거라고 규정을 짓게 되죠. 이런 일들을 가게 되는 순간 결국 양극단화되는 진영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다 줄줄이 유죄 판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의 진실인 수사 상황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내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상당히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합리적인 논거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검찰이 수사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번에 소환 조사 가게 되면 지난번처럼 변호사 입회하에 써놓던 서면 진술서 내고 또 말을 아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녕 국민께 자신 있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밝히면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로서는 뭔가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지만 이제 불기소 혐의가 된 그걸 빼놓고는 이제 벌써 근래에만 들어서 두 번째 연달아 소환이거든요. 검찰이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 역풍이 불 텐데 그것도 감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수사가 진행돼서 지난 정부에서 안 했던 부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디를 했냐면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유동규 이쪽 라인만 조사가 됐던 거예요. 정진용 김용 성남시장 라인은 수사를 안 했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하게 됐다.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 왜 했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예. 그럼 검찰 입장은 검찰이 하고 주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예.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검찰이 간접 증거든 직접 증거든 갖고 있을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거다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해요. 예. 또 하나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 탄압이라는 게 유효한 야당의 방패는 맞아요. 역대 모든 야당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야.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한다. 역대적으로 우리 국민은 다 야당을 지지해 왔으니까 예. 약한 사람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청담동의 동백아가씨급만 하더라도 이미 야당 지지자들의 70%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 진영에서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예. 이거 물론 책임도 이게 법정의 결정에 따라서 책임도 검찰이 지어야 될 영역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검찰이 뭔가 아주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 조사했기 때문에 뭔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계열 의원들 또 행보들이 자주 읽히고 있습니다. 이원우, 김종민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글쎄 공부 모임이랄까요? 31일 날 공식 출범을 하고요. 뭐 앞서 언론 보도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사이제도 지난 18일에 공식 출범했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내려가 있을 때 네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공부했던 옛날
주막이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 조국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성찰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친문계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다 친문계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친문계 활동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또 이른바 친명계에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이른바 청원 당원 논란도 있었고 괜찮은 거예요? 당이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 그러니까 장관들, 강요들 출신, 내각 출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출신들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길 같은 경우는 전화는 뭐 여기저기서 전화는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모임을 그냥 정말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만든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들자마자 바로 해체를 했어요. 오해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일절 뭐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의원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 달이면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려면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뭐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반대하고 누구와 대항해가지고 당의 권력을 포스트 이재명 이것은 아니다. 구도를 준비한다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리더십이 붕괴했을 때 그 리더십을 대체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어떤 계파 갈등 또는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설 연휴 때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던 기억, 그 자리엔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대통령의 마음이었고,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 한 두어 번 이상 양산에서 두 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 여러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보면 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님의 뭐 케미랄까요? 혹은 관계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천원 당원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시끄럽잖아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이 천원 당원들에 대해서 글쎄 그걸 폄하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명계 이른바 개딸들은 난리인가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싸울 일인가요? 실제로 뭐 싸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정치 외곽에 있는 어떤 열렬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나 개딸들이 문제란 뜻이에요? 아니 뭐 어쨌든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로 여기나 저기나 이게 보면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현장 내에서 대면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정치의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대면하지 않고도 정치를 풀어가는 여러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식의 어떤 여론을 주도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나 발전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즉각 언론이나 이런 데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뭐 저기 후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정식으로 이렇게 선출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에 마땅한 예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넥타이 같은 걸 선물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윤석열 정부의 민심 읽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이 조금 떨어지고 부정이 네. 조금 올랐습니다. 보통 순방을 다녀오면 또 이번에는 한인 UAE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그렇죠. 통해서 네. 긍정적인 투자 성과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게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논란이 조금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란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과 나경원 변수죠. 이란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도 있었고 예.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다보스 포럼에서도 영업사원 1호 예. 울림이 있었다. 또 더군다나 마지막 일정에 스위스 찌리 연방 공대에 네. 가서 양자 물리에 대해서 우리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굉장히 MBN 보고 대회에서 화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자 물리학, 그럼요. 양자 이게 컴퓨터. 역시 뭐 MBN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순방 효과를 예. 날려버린 게 뭐냐? 바로 이 이란 발언과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MZ 세대까지도 좀 예. 흔들렸고, 아이 해외 순방 갔더니 이번에도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또 발언 논란 이렇게 돼버린 거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내는 바로 집안 다툼이었죠.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의 충돌이 부각되면서 이른바 나대 파장. 예. 이게 이제 이른바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층까지도 예. 좀 흔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끌어올리려면 중요한 것이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은 안경사. 지금 저 빼고 다 안경 쓰고 계시거든요. 예.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안경사 안은 안 봅니다. 외교안보 부분을 좀 더 추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걸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반전 동력을 잡을 필요가 있고 경은 경제거든요. 예. 물론 이번에 성과 좋습니다. 근데 자영업청 정부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다독이느냐. 그래야 자영업청이나 PK 또 50대를 더 예.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연령대 비율이 끌어올 수 마지막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문제. 사람을 잘 써라?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어떤 인사도 있겠지만 이 당내에 뭔가 충돌되는 예. 부분,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어떤 파장, 또 전당대회 관련된 파장, 윤심 파장, 윤핵관 파장 예.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안경사는 우리 배 소장님이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원래 정치권을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든 용어예요? 네. 천재적인. 요즘 연포탕도 그렇고 안경사도 그렇고. 예. 어쨌든 안경사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안도 좀 살피고 경제도 살피고 사람과의 관계도 좀 원만하게 해라. 그래야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란 문제는 오늘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란 외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뭔가 노력은 하지만 좀 불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또 그걸 근거로 또 계속 이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합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일단 상대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하면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는 조금 더 참모들이 조금 더 정제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권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예. 중요하게 바라보고 다음 순방 때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각종 야권 관계자들이 뭔가 대단히 대한민국의 큰일이 날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몰입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내용보다는 UAE에 대한 경제적 성과들이 컸고 예. 또 이란에서 하고 있는 문제 제기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는 과도할 정도의 문제 제기의 수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야당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예. 한두 번 정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더 나아가서 예. 뭔가 이란 정부의 편에서 승듯이 얘기하게 되는 측면들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 조정되는 국면들이 이제 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한마디만 드리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아주 소폭으로 빠지게 됐던 측면인데 갤럽의 여론조사는 이제 매주 하게 되는 조사에서는 일부 상승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상승 가도를 좀 가고 있는 측면에는 이번 UAE 경제 순방에 대한 성과들이 어느 정도 또 의미 있게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알겠습니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 의원이 얘기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란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수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불 그거 못 받은 거가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취한 금수 조치예요. 미 제재에 동참한. 예, 근데 왜 그렇습니다. 그걸 예. 야당은 계속 이렇게 이란 문제를 계속 부각시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 외교관이세요. 예. 우리가 외교관들이 그 외교 무대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예. 전부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쭉 읽습니다. 그게 그 외교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예.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읽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외교라는 것이 실수를 하면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잘 알면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했더니 왜 이란 편을 드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뭔가 뭐 잘 되려면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